예, 안녕하십니까. 마켓 뒷담화. 오늘 지난주 호응이 굉장히 좋으셨어갖고, 예, 이번 주부터는 마켓 뒷담화 프로그램이 생겼네요. 예. 정확하게는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우리 설 연휴 전에. 전이었나요? 연휴 전에. 벌써 시간 꽤나 지났습니다. 예. 그때 이제 증시 회생 가능한가 막, 네. 바닥 쳤냐, 이 갖고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위에 좋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편성을 지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주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 않은데. 그쵸, 이게 또. 근데 말이 깔끔하면 되니까, 내용이 깔끔하면 되니까. 그럼요, 또 그렇게 이 하면 될것 프로는 좀 같습니다. 어수선한 매력이 그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소개도 안 한 것 같은데, 네. 소개 한번 하고가죠. 저야 뭐 깡센이라는 타이틀 갖고 있는 강제 운용력이고, 여기 바로 제일, 저희 투자자문의 가장 숫자로 얘기를 잘 하시는 가치 분석의 대가 박준희 의원님, 그리고 우리 명스타라다무스, 유명하죠? 명준희 의원님. 이렇게 3명에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투자자문 운영력이 3명밖에 안 되죠? 3명밖에 안 되죠. 가장 뭐 대표적인 3명의 운영력이죠. 네. 3명이니까. 그리고 셋이 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항상. 그렇죠. 다르죠.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이번 한 주요? 이번 주 그냥 하여간 뭐 하루하루 보면 막 올랐다가 막 내렸다가 막 종목들도 급등락도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랑 똑같더라고요. 3포인트 차이가. 네, 조합주까지 예, 있으면. 그대로. 예. 그러니까 뭐 한 건지 사실은 뭐 가만히 있었던 건데 그죠. 이게 등락이 워낙 크니까 변동성만 있는 장세죠. 그렇죠. 지수는 딱 제자리였는데 예.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대신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좀 컸고 예.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했죠. 이번 주에. 그렇죠. 예. 어제도 많이 네, 빠졌고. 어제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많이 빠지고. 예. 보니까 네, 업종으로 따지면 결국 코스닥이 많이 빠졌고 코스피는 똔똔이고 근데 업종으로 보니까 가장 많이 뜬 게 보니까 오늘까지 올랐던 철강 업종이 많이 뜬 것 같고 네. 은행주가 좀 뜬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섬유 의복 쪽이 좀 떴더라고요. 네. 나머지는 거의 이게 다 떠도 그냥 그렇죠. 다이렉트로 뜨질 못하고 보면 그렇잖아요. 철강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이게 뭐 양봉 한번 딱 쓰면 또 삐지극 하다가 쓱 올랐다가 또 삐지극 해갖고 또 체감하는 느낌은 이게 뭔가 야 이게 역동적인 순환매 장세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여간 뭔가 좀 뭔가 폭탄 돌리게 하는 느낌 예. 느끼도 되고. 그러니까 저 오늘 아침에 방송할 때 그 얘기했거든요. 사물놀이라고 요즘 그 증권가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작년부터도 많이 했었던 사면 몰리는 장세. 이 좋은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거 사면은 꼭 그 다음날 그렇죠. 조정. 네. 그러니까 연속해서 상승이 굉장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실이 시장이. 뭐 그게 흐름 자체가 어제 오늘만에 아니었던 것 같죠. 거의 그 작년 하반기부터 등락 장세니까 올라가는 주식 따라 사면 물리고 예. 오히려 밑에 있는 주식 사고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또 쉽게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장세. 예. 제일 힘든 게 제가 볼 때는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성향이 이게 그 장을 보면은 그 많은 종목들 보잖아요. 네. 보는데 갑자기 막 튀는 거 보면은 이거 사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게 작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먹혔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니까 자꾸 글로 가시는데 글로 와서 또 물리시고. 예.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 내 쪽으로 안 가는데 다른 쪽 가니까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데 예. 결국 좋은 경우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고 또 무조건 기다린다고 되지도 않잖아요. 이제 연말 연초 보면은 이제 찔끔 이제 종목들 한 5% 10% 빠지기 시작할 때 그 예를 들어 뭐 작년도 신규 상장주들 그런 것들 그죠. 예, 한번 뭐 빠지기 시작하면 뭐 끝도 없이 그냥 한 달 내내 빠진 종목들도 있으니까 기다린다고 또 장땡도 아니고 참 그렇죠. 저는 이번 주 이제 시장을 보고 느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좀 유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엊그제 같은 경우는 2년 내 최저치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예. 6조 한 7천억 정도인가 나왔으니까 6조 원대 7조 원 아래로 거래대금이 떨어진 경우는 2년 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만큼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떨어졌고 대신 코스피도는 어느 정도 늘어났지만은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루 평균 1조 원이 거래되고 있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많이 수급이 코스피가 이동된 게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에 힘이 없어요. 어떻게 시장 자체가 외가리가 없다 그러나요? 예. 옛날 같으면 코스닥 시장이나 중성 종목들이 상당히 탄력이 컸는데 거의 중성 종목도 탄력이 없고 네. 뭐 대형주는 왔다 갔다 하는 장이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난주 우리가 첫 시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IPO에 따른 시장 그죠. 유동성 유출을 많이 걱정했던 건데 그 영향이 상당히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보면 뭐 어떤 섹터가 됐든 일단 대중 투자자들이 대부분 다 물려 있죠. 그죠. 우선 다 어떤 몰려있죠. 섹터든 물렸는데 이게 좀 오르면 이제 또 뭐 손절하고 딴 종목 살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정도로 대부분 다 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거의 시장 참여 투자자 뭐 동학개미 분들 100분 중에 한 90분은 그냥 물려서 야 언젠가 오르겠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거래량도 떨어지고. 서학개미 분들도 다 물려 계십니다. 그렇죠. 뭐 서학개미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서학개미 분들도 사실 그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워낙 많이 투자하시는데 다들 지금 뭐 굉장히 힘들어하시니까. 그렇죠. 작년도에 또 그 미국의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산 종목들이 다 보면 그때 진짜 그죠. 상투 아주 심하게 치고 그냥 수직으로 또 하반기에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뭐, 주위에 네. 사학 개미들 많나요?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엔 별로 없겠죠. 네. 여기에 그 미국장에서 네. 뭐 리딩헤드 주거나 이렇게 하는 자문 운용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엔 별로 없겠죠. 근데 의외로 해외 쪽에 투자 자금이 많이 규모 몰려 큽니다. 있어요. 그쵸. 그래서 또 국내 시장의 덜먼팅도 그렇고. 유동성 부분 자체가 그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증권사 쪽에서도 보니까 해외 투자를 많이 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쪽으로 우리나라 같은 뭐 테슬라 쪽에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지 엄청 많이 않습니까? 샀죠. 애플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증권사들이 국내 시장 주가 자체가 엄청 싼데 해외 쪽에 많이 투자를 유도하는 것 자체가 그 영향권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유동성이 했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것 자체가 작년도에 우리나라 IPO가 130개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130개 했는데 올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한 종목이었는데 지금 시가총액 120종이잖아요. 작년도에 130개 한 IPO 총 시가총액이 봤더니 LG 에너지 솔루션 한 종목만 또 안 되더라고요. 현재 주가 떨어졌어요. 너무 LG 솔루션이 과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얼마만큼 컸는지 이게 1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유동성 유축 부분 자체가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유축된 것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 영향권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됐지만 그래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쪽에서 아마 거래대금 1위일 겁니다. 삼성전자를 오늘 같은 경우. 1위는 아니고 오늘 오늘 이제 오늘 안 ETF가 봤는데. 오늘까지 이제 2차전지 ETF에서 출회돼서 오늘까지 LG 솔루션 채우는 것까지가 했었는데 한 4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전히 삼성전자고 오늘 삼성전자 올랐었나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제까지만 포함해서 하다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이 좀 많았었고 그제까지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합해도 LG 에너지 솔루션 거의 못 따라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또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약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을 해주니까 이쪽으로 하이닉스. 이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 것 자체가 이게 쉽게 유동성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 해소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유동성이 좀 개선되려면은 사실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거래소는 그나마 외인들이 좀 들어오는데 코스닥은 외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뭐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저는 LG에너지 솔루션 이거 공모할 때도 약간 기관 증권사에서 최대한 수수료 땡기고 부풀리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쪽으로 기관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조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시장에서 자금이 없었던 거를 LG에너지 솔루션 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이 나중에 락업 물량이 풀리는 게 보유해서 풀린 게 한 3개월 정도 지나야 되니까 그거 풀리면서 수급이 나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자체를 세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지금 크게 전체가 다 빠져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선도를 해가지고 좀 개인들이 이제 매수가 근처 왔다 또는 이제 좀 수익 실현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오는 게 먼저 나와줘야 그쪽에서 좀 나오면서 딴 데로 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 되려면 지수가 그래도 어떻든 3,000은 넘어가겠죠. 그죠. 3천원 가야죠. 근데 그 헬타를 올릴 수 있는 수급이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겠냐 이거죠. 네, 총대 메인 쪽이 있어야 근데 되는데.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외국인밖에 없어요, 제가 네, 보기에. 지금 외국인밖에 근데 없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사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 지금 금리 인상 국면 쪽에서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큰 건데 작년에 워낙 많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았다 한다 하더라도 사더라도 얼마만큼 사겠냐 이거죠. 지금 외국인 수급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선물 외에는 없는 쪽이거든요. 현물은 약간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이지만은 매수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나마 선물 매도 규모 자체를 한 5조 4천억대에서 오늘 보니까 3조 7천억이니까 네. 1조 7천억 정도를 선물을 한 매수를 하면서 그게 이제 약간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을 시키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좋아졌던 부분이라고 좀 보거든요. 일정 부분 정도. 근데 예, 그래서 그것도 코스닥을 왕창 때려서 코스피를 사주는 구조가 되니까 이게 시장이 되려면 항상 이 코스피 쪽을 뭐 많이 샀다 어제 오늘 그러면은 코스닥도 어느 정도 사든지 중립 정도 하면서 이게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제 오늘 보면 코스닥 뭐 외국인 기관 양쪽 다 하루에 거의 한
6천억 정도 팔죠. 이런 이게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거래소로 치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렇게 팔아서 그죠. 원래가 코스닥이 전체 거래 대금에서 90% 정도 늘 90% 이상을 개인들이 매매를 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 다 거의 다 물려 있는 상태인 거고 예. 그 상태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거래 대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외국인 기관이 6천억 이상을 딱 던져버리니까 네. 시장이 그냥 못 버티는 거죠. 예, 받아줄 수가 없죠. 그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또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요즘 보면은 사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이 삽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파는 쪽은 또 굉장히 많이 파는데 네. 사는 쪽은 굉장히 많이 사는 게 그러니까 어제는 옵션 만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매수로가 2, 3천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사는 쪽은 많이 사는데 대신 파는 쪽은 무식하게 팔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뭐 이번 한 주 동안의 상승이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은행,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실 이런 쪽이 그나마 시장 대비 선방했었는데 우리가 이거 보통 같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산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 외적인 쪽을 너무 세게 팔아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재작년부터 막 올라올 때 사실 성장주 중심이었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게 아무래도 유동성 해소라든지 연준에서의 뭐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지니까 그래서 시장 체계 자체가 좀 바뀌는 과도기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과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외국인들만 봐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더 사줄 거냐 사실 여기가 앞으로 3천을 갈 수 있냐 안 갈 수 있냐 이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죠. 중요한 것 자체가 현재 그래도 우리가 기대할 거는 건 작년 하반기부터 외국인들 눈치거든요. 특히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 다행히 이제 이번 주에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대규모 매도했던 부분 자체를 일정 부분을 좀 줄여놨으니까 네. 다음 주에도 추가적으로 선물적인 매수가 한 매수가 좀 들어온다 한다면 코스피 시장은 약간 긍정적인 수급이 나올 수가 있는 쪽이고 그죠. 문제는 이번 주에 특히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올지. 근데 뭐 작년 하반기 때 본다 한다면 어떤 업종이라도 종목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쪽에 계속적으로 파는 매매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예외적으로 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외국 투자가들 매도 규모가 당초 과거와 다르게 약간 길었어요. 매도 규모 자체도 많았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이제 코스닥 시장 외국 투자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쪽인데 전체 이제 시가총액에서 외국 투자가들 코스피 쪽에 비중 자체가 한 32% 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 투자가들이 전체 포지션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원체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매도 물량 자체는 그렇게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 규모상 매도 물량이 나오면 영향이 좀 큰 건데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약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 자체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은 최근에 한 3-4달도 더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진짜 완전 바닥. 예. 거기서 왕창 팔아요. 선물도 하루에 그냥 막 1조 7천억, 뭐 현물도 1조, 선현물 동시에 그냥 왕창 팔고 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 나와서 꼭 근래 보면 뭐 몇 대째 이게 등락장이니까 단기 고점 나올 때 되면 또 좀 많이 사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그래서 아니 외국인을 그냥 단순히 그냥 선현물만 놓고 보면 예, 일부러 저렇게 좀 뭐 코미디를 하려고 그러나 할 정도로 거꾸로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게 예, 이게 계속 그래왔어요. 관점의 지금 한 차이인데 4개월 가까이. 예. 먼저 박정희 님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요, 그렇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렇게 바닥에서 팔고 그런 심지어 막 건 1월 27일 막 그 완전 예, 지금 보면 어떻든 최고 바닥이었던 그날도 거의 뭐 현선물 거의 한 2조 5천억 이상 그러니까 팔았었죠. 계속. 그게 보면 요즘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옛날 같으면 외국인이 팔면 개인 투자가도 함께 파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요즘 개인 투자가를 반대로 하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면 개인이 사고 또 그때 뭐 개인들이 잘 해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본다 한다라면. 예. 그리고 개인들이 왕창 빠질 때 사면 어김없이 또 수익을 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도 보면 주가 빠지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종목별로 뭐 20% 빠지면 스탑로스가 걸려서 주가를 음식 팝니다. 네. 그래서 안 좋아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주가 빠지면 바닥권에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걸 개인 투자가들이 역이용해서 주가 빠질 때 사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면 고점이고 개인 투자가들이 팔면 저점이라 했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스마트 개미가 있고 똑똑해. 왕개미도 있겠죠. 왕개미도 있고 네. 좀 그냥 늘 똑같은 개미 분들도 계시고 나눠지는데 근데 외국인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이 위에서 탔다 그리고 밑에서 막 빠질 때 던졌다 이런 부분이
근데 외국인들은 항상 파생을 같이 엮어서 가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외국인들이 제일 바닥권에서 막 주가 확 무너뜨릴 때는 보면은 그 전날이나 그 앞에 공매도 항상 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12월 달 만기 때 한 5만 개 정도를 매수 롤오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빠질 때 선물 해지했다가 이 해지분이 지금 막 청산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볼 때도 시장은 바닥은 확실히 나온 거죠. 다만 이제 시장에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더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의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제대로 매매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처럼 막 그렇게 스윙 게임 한다고 달려들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저 시장 여기까지 빠지도 않았고 이 정도 힘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이 좀 문제도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신용 엄청 썼으니까. 네. 사실 신용 써가지고 먹는다, 버틴다 하면 됐던 게 작년까지는 그게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결국 지금 다 문제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사실 급할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다시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아니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보면 기관 투자가 저는 이게 기관 투자가들의 운영 형태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의 지금 운영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부분 다 패시브 형태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매매를 많이 하는 경우 결국 패시브 자체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쪽에 비중이 올라가니까 더 편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빠지면 빠질수록 다른 종목을 판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계속 편입 비중 올라갈 거고, 반대로 같은 2차 전지 쪽인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게 주가 빠지니까 비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 결과가 이번 주에 나왔다고 좀 봐요. 네. 예.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가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 투자가 더 차고, 삼성 SDI 같은 걸 52 신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그런 종목은 판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2차 전지인데 물론 LG 에너지에서 탁월하게 경쟁력이 앞서갈 수 있는 여지는 생겼지만은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하고 그렇게 밸류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야 되느냐?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아니죠. 패시브 때문에 그 왜곡 현상을 저는 발생시켰다고 봐요. 패시브 자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ETF 물량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2차 전지 ETF 물량에서 SK 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하고 이쪽에서 물량 빼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LG와 그것도 빼고 그래서 이제 LG LG 에너지 솔루션 집어넣은 거잖아요. 거죠. 예. 근데 증권사에서 저는 그렇게 따지면 기관도 문제인데 우리나라 패시브 자금도 문제고 증권사 리포트도 문제죠. 뭐라고 했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모가가 높게 형성됐었고 상장해가지고 시가총액 100조가 되면 LG화학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LG화학의 지분을 아무리 할인한다 해도 현 주가 너무 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정도 평가 받으면 얘들도 이 정도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말은 굉장히 장밋빛이 났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급이 깡패니까 네. 아무리 장밋빛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이쪽에서 다 팔아가지고 일로 넘어가는데 그럼 나머지 주주들은 나머지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도 재평가 받겠지 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진 거죠. 이게 개인 투자가도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 어떤 주가 최근에 이제 작년도에 공모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라간 주식들, 그냥 많이 네. 떨어졌지만은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대표적으로 네. 그들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가 아니거든. 그죠? 주가가 공모 가격이 과다하게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어쩔 수 없이 코스피베이라든가 거기에 ETF라든가 편입되는 것들은 기계적으로 주가의 펀드멘털과 무관하게 주가가 시가총액 올라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떨어지니까 이제 비중이 축소되니까 역으로 주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기관한테 수급에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펀드멘탈 중요한 시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밸류를 보니까 보죠, 이제는. 그런 것들이 급격히 주가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산다 그래가지고 그 종목이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좋아서 사는 게 아니다. 주가가 올라간 것만큼 비중이 올라가니까 패시브 자금 자체가 거기서 몰리는 건데 나중에 그 자체가 꺾이면 과속도가 붙으면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어떤 작년도에 IPO를 이용해가지고 주가 급등했던 주식들 지금 반토막 나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종목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참 조심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크래프톤이 지금 상장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공모 시장에서 약간 사람들 주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저께인가 이제 증권사 이제 후배하고 채팅하다가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또 한번 그래도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공모주 청약에 엄청 온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시장 분위기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공모주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시장이 약세일수록 오히려 그래서 공모주가 더 낫겠다. 인기가 이번에 왜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줬으니까.
나머지 전 시장이 다 박살나는데 네. 혼자 공모가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 봤으니까. 그게 꼭 시차가 있더라고요. 네.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장이 먼저 이제 선행해서 무너지고 나면 공모시장 무너지는 데는 이제 한 6개월 걸리니까 그죠. 올 한 여름 넘어가는 시점 한 7, 8월 그때부터는 이제 예. 또 박살날 수도 있죠. 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면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하면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 한다 하도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서서히 이제 다음 주 MSCI 끝나면 없죠. 예, 끝나면 결국 이제 3월 10일 이제 코스피 코스피 200 200 편입되면 그때는 공매도도 허용이 되니까 그죠. 매도도 나올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수급이 거의 피크라고 보고 있는 이쪽인데 매수적으로 본다 한다면 결국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캐터- LG 에너지 네. 솔루션이 지금 말고 6개월 뒤 네. 라건 물량이 다 풀렸을 때 예. 어느 정도 가격이 돼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그 한번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굉장히 화를 내실 텐데 궁금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상장될 때 현재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5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펀드멘탈 수렴하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 저는 38만 원, 36만 원에서 42만 원, 저 결국은 36만 원, 8만 원까지 내려온다. 36만 원. 예. 이번에 저점이 얼마였죠? 45만 원. 45만 원. 45 살짝 깬 정도요. 우리 명수당 무스님 현재 가격보다 언제 얘기죠? 하반기 한 6개월 정도 뒤. 하반기. 저는 6개월이 아니라 저는 3월 중 하순 정도 가면 40만 원 아래까지 내려온다고. 한 6개월 정도 뒤를 생각하신다면 명준이 형님은 제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얼마 현재 가격보다 절반 이하로는 가 있다. 아, 그죠. 공모가 이하로 가 있다. 예. 그죠. 저도 약간 그 네, 생각이 그러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공모가 이하 가서 한 24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펀더멘탈 때문에. 그렇죠. 저도 펀드멘탈로 따지면 그렇게 분석이 돼요. 이번에 작년 실적 발표했고 올해 실적 전망 했지만 올해 실적 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가 퍼가 200%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일 때 50만 원일 때 200%니까 너무 비싸죠, 사실은. 중국의 CAT보다 더 비싼 거니까. 단순히 보면 그냥 뭐 섹터는 딱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이닉스랑 딱 놓고 보면 하이닉스 말도 안 시가총액 되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아무리 되죠. 미래 성장성, 얘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이제 3년, 4년, 5년 후에 종목이라고 해도 3, 4, 5년 후에 아무리 장밋빛으로 영업이익 순이익 만들어도 현재 하이닉스 안 되거든요. 택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이상하긴 이상한 거지.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MSCI 편입되니까 아 이제 끝난다. 이 징글징글하고도 뭐 너무나 화가 났었던 이 종목이 이제 더 이상 수급 모멘텀이 이제 좀 우선 한번 꺾인다는 부분이 좀 뭔가 다음 주에는 뭔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떨어지면 이제 편입 비중이 떨어지면서 기간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죠. 비중에 따라서. 그게 떨어지면 이제 그렇게 급속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40만 원 정도 전후까지는 3월 중순 정도 내려온다. 그 공모라는 그 비즈니스 시장이 진짜 큰가 봐요. 엄청 사실 그걸 위해서 사실 연기금도 그렇게 이렇게 예, 좀 관리를 많이 했었던 거고 상장 첫날 둘째 날도 예, 그런 게 공모 비즈니스 시장 지금 안 무너지게 하려고 어떻든 뭔가 자금들을 동원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참 그게 우리 대중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이게 고역인데 그죠. 굳이 그 시장을 그렇게 예,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그러니까 될까? 이게 사실은 싶어요. 옛날에 공모주 시장 자체가 네. 워낙 위축되니까 그래서 공모주 시장을 살리려고 하면서 기관 투자자한테는 좀 더 베네핏을 줘가지고 공모를 처형할 수 있게끔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처럼 과열된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증권사들이 주관하는 쪽이 높게 상장하면 할수록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니까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증권사 애들하고 이제 장에 많이 빠지거나 안 좋을 때는 채팅을 열심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장중에 그때 이제 증권사 애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외국인들은 락업 물량도 거의 안 걸었었고 기관은 락업을 엄청 걸었었고 또 증거금을 기관은 내지도 않았었고 개인들은 냈었고 시장 자체가 너무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 시장에서 우리 아까 유동성 얘기를 했지만 공모주 입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 청약 증거금이 100조가 넘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현재 증시에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3,300에서 3,400에서 움직였을 겁니다, 아마 시장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모주 개인 투자가들이 80% 가져갔었죠. 예전엔 네, 그랬었죠. 그랬었죠. 기간이 20% 가지고 언제 기간이 이제 80대 2로 바뀌었더라고. 네, 바뀌면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 증거금이 면제되다 보니까 맞아요. 증거금 면제되다 보니까 막 질르거든요,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너무 많죠. 예. 근데 왜 다음 달 대선이잖아요. 그게 이제 좀 대선 수용이 후보들이 되겠죠. 예. 이런 그 증시에 있어가지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떤 공약을 내주는 후보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을까요?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공약을 좀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냥 큰 굵직굵직한 그냥 이슈들 뭐 지 증권 거래소 면제, 양도세 뭐 면제. 중지. 어. 근데 네. 그게 네. 그러나 폐지, 이게 폐지. 공정성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한참 유행할 때도 디테일하게 이 증시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사실 손해고 기관 외국인은 그냥 가만히 그냥 좌판 깔아놓고 그냥 먹는 구조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거 바꾸겠다고는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제도, 저는 이제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이 어려울 때 저는 가장 제가 경력이 있으니까 90년대 시장이 어려울 90년대 때 초반. 예. 이 시장의 유동성, 수급을 보충하기 위해서 근로자들한테 증권 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네. 세액공제 혜택을 줬거든요. 예. 그 당시 연봉에 월간 3천만 원 범위, 3천만 원 연간 납입을 하게 되게 되면 세액공제가 거의 한 10% 정도를 줬거든요. 소득금에 대해서. 네. 이게 상당히 컸어요. 이게 급여 생활자들이 유리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권저축을 통해서 저축을 하게 되게 되면 저축 납입 금액의 일정 부분 세액공제가 되돌려졌거든요. 그 저축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게 어떤가. 뭐, 여러 가지 뭐 규제가 제한 조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유동성 유치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개인 투자가 자금도 들어올 것 같지 않고 대출들이 다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저는 그죠.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도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금리 인상기 때 외국인 투자가도 자금 들어온 것도 한정적일 것 같고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공급 물량 자체도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이 올라가면 또 유동성 공급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더 제도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 주자 그 캠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이 주식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 힘들 때, 근데 주식 투자 인구가 이미 1,000만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 정말 적극적인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뭔가 부양할 수 있는 뭐를 딱 얘기해주면은 그것도 꽤나 표를 가져갈 텐데 그렇게까지는 잘 못한 것 같더라고요.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정부가 이제 아니, 내가 그러면 대통령이 정책이라든지 되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이제 좀 약간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양도세 부분이기도 하고 공매도 예. 개선 부분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 혜택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그 전체적인 이제 나라의 재정 부분하고 이제 어떻게 연동시켜서 하면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최소한 시장에서 개인 투자에 제일 많이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과 외국인하고 너무나 다른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만 최소 공평하게 만들어줘도 어느 정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제도가 특히 이제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제도잖아요. 12월 27일 날 뭐 이거 들고 넘어가면 그렇지. 이제 세금 내야 되고 그날 이제 팔고선 다시 사면 이거 뭐 세금 안 내고 이 증시를 완전 11월 한 중순부터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각 종목들이 그냥 그것도 질질질 물량 나오고 괜히 빠졌다가는 또 배당락 지나가면 푹 오르는 맛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하고 매매하기 좀 그러니까 몇 굉장히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MSCI 선진지수 편입 예전 안 될 때 예. 그 미국 그 MSCI 측에서 우리나라에 좀 부정적이다라고 했던 것 중 하나가 또 뭐였냐면은 배당락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배당이 얼마 준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들은 올해 배당이 얼마다라고 미리 다 정해놓고 네. 배당 기준이 딱 되면 우리 이 배당 받아 이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단 배당락 때려놓고 그죠. 우선 배당 하나 때려놓고 얼마 줄지 정확히 정해놓지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 적자기라서 배당 안 줄 줄 알았는데 흑자 전환했다고 배당 주고 네. 반대로 수익을 받는데 새로운 사업 투자한다고 우선 배당을 줄여버리고 그럼 이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법하고 몇몇 가지 좀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워낙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쪽에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약간 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정도 하시죠. 너무 유동성은 네. 이제 그만할까요? 시간이 지금 이번 반이지 주에 않네요.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의 특징이 아까 업종에도 있었지만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네. 강세했어요. 오늘 네.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오늘까지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리오프닝 자체 네, 리오프닝 자체. 되지 않을까요? 되겠죠. 뭐 늦어야 네. 뭐 네. 상반기 좀 빠르면 한 뭐 봄 이 정도에 전 세계적으로 될것 리오프닝 같아요. 분위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없어져서 나오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그냥 이제 전 맞아요. 세계적으로 그냥 맞은 가는 거죠.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뭐 확진자 수 발표하지 말자. 예.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막 봉쇄하지 말자 하고 그냥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리오프닝 국면이 나타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하기로 한 나라가 영국인가요? 그렇죠. 영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마스크 의무화를 이제 폐지시킨다까지 나왔었고,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관광객을 이제 받겠다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근데 이것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백신 다 어느 정도 맞기도 맞았고, 그리고 이제는 확진자 수가 사실 감당이 안 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맞았는데 치사율을 딱 이제 발표를 하니까 독감이 치사율이 0.1%, 오미크론이 0.15%. 그러니까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야. 그 백신 맞은 사람들 한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푼다라고 하면서 격화시킨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언제쯤 풀릴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 우리나라가 맨 나중에 갈 것 같기도 한데. 나중까지는 아닐 것 우리 또 같아요. 한 5, 6월 정도 거의-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3월달 5, 6월 정도 가면 좀 더 뭐 조금 약간 뭐 느슨해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저는 좀 되는데. 더 빨리 풀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하는 게 지금 더블링이라고 하잖아요. 하루 확진자 수, 한 주마다 확진자 수가 2배로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이면은 나중에 한 2, 3개월 지나고 나면 진짜 하루에 뭐 30만 명씩 나오면은 말이 30만 명이지 한 달이면은 10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걸린 이제 다 걸린 거죠. 집단 면역 성공한 거죠.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생각보다 빨리 풀리지 않을까. 사실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그게 이제 리오프닝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면 지수가 막 탄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기대감이 많으셨잖아요. 동학개인 분들도 자, 지수는 작년, 전혀 재작년에도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 좀 현재 많으세요. 움직이고 있는 예.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그렇죠. 예? 어떻게 움직임이 전개될지 우리 주식하는 입장, 예. 시장은 저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리오프닝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 주가 움직임 전개되겠지만은 리오프닝 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리오프닝 국면 쪽에서 글로벌 경기 자체가 그렇게 셧다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죠. 큰 영향 없는 정상화하고 거잖아요. 있으니까. 정상화된 이미-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이미 코로나 국면이 다 한 재작년쯤에 끝났고 그렇죠. 그러고 실적이 막 나온 걸 가정이 이제 우리가 관심 막, 자체는 예. 이제 리오픈 관련해 가지고 해외 쪽도 그렇고 국내 시장 같은 게 이번 주에 상당히 강세했잖아요. 보니까 항공주 같은 게 보니까 저점에서 30, 40% 올라온 것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가 항공사들. 예, 이달 근데 2월 달 들어서 막 사실 20% 리오프닝 올라왔어요. 됐을 때 지금 그 저가항공사 이번 주에 오늘도 좀 올랐던 그 종목들이 진짜 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종목들이 가장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정상화 국면 지금까지는 그 기업들 재무제표 다 보셨죠? 그럼 완전 자본 잠식이잖아요. 이게 자본 잠식에 적자도 막 2천억, 3천억씩. 그럼 지금까지는 일종의 유예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게 기업들을 사실 자본 잠식이고 일종의 뭐 재무 개선을 시켜야 되고 아니면 뭐 상장 폐지를 하는 게 원래는 재작년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코로나라는 특수 국면 때문에 이걸 지금 계속 연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리오프닝 국면이 돼서 그러면은 재무 개선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나 이렇게 실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는 회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막 지방항공사 중에 지금 자본 잠식 이미 재무제표에 2년째 찍혀 있는 종목들은 이제 뭔가 압박.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감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상증자 해야죠. 그죠. 감자 유상증자 해야 돼갖고 그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리오프닝 국면에서 올라가기보다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굉장히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뭐 백화점 쪽에서 뭐 좋아하시는 강훈중 형님 좋아하시는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아니 많아요 진짜 저평가 지금 오히려 강원랜드도 진짜 리오프닝 있고. 되고, 리오프닝 되고선 이게 실적도 좋아지고 그럴 종목들 많은데 그런 저평가 종목들은 굉장히 그래도 어떤 올 봄 여름 기조에서 나름 또 주가가 오를 동인들이 있다 보이는데 지금 오히려 이번 주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했던 지방항공이나 저가항공 거기는 저는 리오프닝 단계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타격을 맞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보면 이제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리오픈 대표적인 예. 항공주, 여행주, 그다음에 뭐 카지노라든가 몇 개 합치면 이제 내수유통, 면세점이라든가 면세점, 그렇죠. 뭐 유통까지 화장품, 포함될 수가 의류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죠. 저도 이제 그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 퇴출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왜냐면 자본 확충을 대부분 했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해야겠죠. 했는데도 예. 계속 적자가 나니까 예. 계속 앞으로 자본 확충 계속 해야 될 거예요. 문제는 그들 기업들이 자본이 잠식 당한 수준에서 자본 확충을 해가지고 예컨대 자본총 자산 자체는 500억, 60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8천억, 9천억 된다는 거죠. 그런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주가 자체가. 여행기 같은 8천, 경우도 9천까지 가는 그런 게 지방 항공사가 있나요? 예, 대부분 뭐 그렇죠. 진해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진해도 자본총계 적자 부분 자체를 보충을 해서 했지만 자본총계는 1,000억도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8, 9천억 되는 거고. 근데 진에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자회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해소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퇴출은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주가 수준 자체가 주가 수준 자체를 여행사도 얘기하고 싶은 거고. 2005년 16, 17, 18년 호황기보다 주가가 더 높은 단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막 몇천억씩 찍히고 네, 근데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오늘까지 강세를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2만 원대 넘어섰는데 이게 보면 지금 아직 증자를 안 했거든요. 자본합충을. 감자는 했습니다. 네, 작년에. 감자를 했고 지금 아마 발행 주식수가 7천만 주 가까이 되는데 또 한층 칼이 대주주니까 거기서 대한항공 쪽에서 1조 3천억을 증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2억 주가 되죠. 근데 주가가 지금 2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감안한 시가총액이 4조 원짜리란 말입니다. 4조 원짜리인데 아시아나항공이 올해도 적자, 내년도까지 적자예요. 이게 대한항공은 괜찮아요. 대한항공. 그쪽 무겁지만 수급이 그렇지만은 가치 자체가 대한항공은 10조 원짜리니까 자체도 비싼데 대한항공은 그나마 1등중이 괜찮은데 나머지 아래에 있는 뭐 제주항공, 진에어, 부산에어라든가 종목들은 좀 너무 과다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행주 같은 경우도 오늘 하나투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했지만 오늘 4분기에 대규모 적지 않았거든요. 3,400억. 그 다음에 모두투어라든가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 퇴출 내지는 관리 종목 기준이 있는데 매출액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간 50억. 그 다음에 코스닥시장 30억이잖아요. 연간 30억, 50억을 못 맞추면 관리 종목 내지는 상장 폐지가 되는데 가까스로 맞췄거든요. 가까스로. 예컨대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액이 한 50억? 조금 넘을 거예요. 네. 예.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거의 가까스로 넘겼어요. 3분기까지 매출액이 27억밖에 안 되는데 속된 말로 27억짜리 회사가 회사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코로나 국면에 여행 수요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들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3천억, 4천억, 5천억대 되는 거니까. 비싸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강공사하고 여행사들 사실 우리가 재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해소할 거야 기대감에 떴다가 아니다가 기대감에 또 떴다가 아니다 이번에 또 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계속 적자를 쌓아가다 보니까 회사 재무 상태가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라든지 상장돼 있는 여행사들 말고 상장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중소형 항공사 여행사들이 거의 다 폐업을 했다 여기서 되니까 그럼 나중에 진짜 여행 사업이 정상화가 될 때 그 많이 나누던 여행사들이 없어진 만큼 과반으로 이제 이쪽이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보니까 리오픈 관련 종목들이 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가치가 다 올라와 있어요. 제 말은.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거의 자본 잠식 정도 다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는데 미국의 보잉사 주가를 보게 되게 되면 그래 뭐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지만 코로나 이전에 330달러였거든요. 지금 주가 200달러예요. 200달러니까 아직도 지금 거의 뭐 반토막의 근처까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관련 어떤 리오픈 관련 종목도 여행사라든가 하나투 같은 거 주가 안 빠졌습니다. 네,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코로나 이전 수준하고 예. 똑같아요. 아직 비싸죠. 예. 그런 종목들이 막상 우리나라도 코로나 진입한 시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때 빠진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주가는 그때서부터 더 이상 회복돼. 지금 주가 자체는 2년, 3년도 이후에 2024년도, 5년도까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부분 자체를 선 이상 반영하고 있다. 제가 판단하기 기업 내용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뭐 쪽인데. 다른 섹터도 그렇긴 하지만 여긴 자본 잠식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또 주식시장의 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게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랑 전혀 한편으로는 작년까지는 사실 시장에서 기대 성장 이거 갖고도 주가 움직였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오프닝이 최근 들어서 이제 물론 좋은 기업도 있고 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저도 선발형 기대치로 움직인 거라서 나중에 실질적인 이제 리오프닝이 정말 됐을 때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더 안 좋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리오프닝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가 또 관건이겠죠. 그렇죠. 리오프닝을 글로벌이 한다고 해도 그냥 뭐 이렇게 대중지 집합 금지나 이런 걸 풀어주는 정도 그 정도로 좀 가느냐 아니면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을 막 다닐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느냐. 리오프닝 수준을 아직 글로벌이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는 그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여행을 만약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닌다 한다면은 제 생각엔 여행주보다는 항공주가 먼저 주가가 반영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장년층 분들은 바로 좀 두려우시겠죠. 만약 유럽 여행이다.
만약에 60대, 70대시다 하면은 가기가 좀 아직은 좀 찜찜하실 거라고요. 한 1, 2년 지켜보다 가실 상황들일 거고 그쵸. 주로 20, 30대 젊은 젊은 층에서 층들이 일단 뭐 걸리면 어때 하고선 일단 한번 나 너무 오래 기다렸어 하고 가는 그런 그러니까 항공 쪽은 당연히 수요가 엄청 폭증하겠죠. 예를 들어 유럽 항공권이 코로나 전에 뭐 왕복 좀 할인해갖고 한 100만 원이었다면 만약에 6월 달부터 유럽 여행 이제 막 가도 된다 하면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최소 2, 300이죠. 2, 300도 더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수요가 그러니까. 잠재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항공 쪽은 의외로 만약 그렇게까지 된다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면은 올 하반기에 실적이 완전히 폭증해 버리겠죠. 그런 네, 데가 실적은 있는데 급증할 거예요. 내가 예. 보기에도 뭐 앞으로 여행 못 갔던 수요 자체가 2년 동안, 예. 2년 3년 동안 몰아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 봐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몰아서 이익 낸다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때 까먹었던 수준을 회복하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 말. 근데 그 가치는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 10조 원이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2조 원, 3조 원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물론 증자해가 자본 합치한 돈이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막 2조 원, 3조 원짜리가 지금 10조 원 정도까지 늘어났으니까 막상 여행이 진행된 시점에서는 이게 주가가 얼마만큼 가겠느냐.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근데 반대로 여행 수송 쪽에서는 사실 안 좋았는데 네. 화물 쪽에서 이익이 많이 화물 나서 쪽이 이익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 대한항공이 여행 그 역의 운송으로 하는 예. 것보다 그냥 지금처럼 화물 운송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예전에 대한항공이 우리 여행들 많이 다니고 할 때 그때 저가항공사 막 경쟁도 치열하다 막 이렇게 되기도 했었지만 네. 그때 이 정도 이익을 못 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익 내는 규모가 워낙에 뭐 물동량도 중간 적체되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항공을 통해서 운송하는 비용이 그 이익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중에 정상적으로 항공 수요가 막 폭발할 때 오히려 지금처럼 뭐 물동량을 이용해서 했던 이익보다는 더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의자도 다 도로 뜯어야겠네요. 뜯어야죠. 그렇죠. 의자 의자 다시 붙여야죠. 붙여야죠. 뜯었으니까 붙여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리오폰 관련 종목들을 일단은 뭐 다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확실히 옥석 가리기 필요하죠. 필요하고 굳이 그래서 뭐 여행주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항공주행에서 대한항공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개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행주 쪽에서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너무 비싼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 면세점도 쉽지 않다는 쪽이고 카지노라든가 뭐 종목들도 최근에 2년 동안 워낙 까먹기 때문에 그것도 뭐 워낙 밸류 자체가 비싸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리오폰 쪽에 소비 섹터 같은 것들은 괜찮은 것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신세계 같은 경우도 시적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의료쪽 같은 경우도 시장 괜찮죠. 세대적이거든요. 이들 쪽에 그래도 펀드멘탈을 본다 한다면 앞으로 시장 자체가 유동성 유축 국면 속에서는 가치가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도 좀 보면서 지나치게 리오폰 관련 그렇죠. 모멘텀 가지고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보면서 자체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밸류를 본 시장이니까 지금 우리 박종훈님 말씀하셨던 가치는 꼭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에도. 네. 그리고 최근 한 2년 코로나 이후 보면은 이 세상의 가치가 무조건 다 반대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여행주 그죠? 항공주에 대한 밸류와 주가가 완전 거꾸로 있는 관계. 사실 코로나가 터진 것도 뭐 글로벌에서 좋은 건 아닌데 주식은 대폭 등했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가치가 거꾸로 된 것. 지금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확진자 수 사상 최대치 계속 경신하는데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고 리오프닝주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이게 이 거꾸로 어떤 현상과 반대의 것을 막 상상해갖고 투자해야 되니까 이게 참 또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우리가 시장에 악재에 막 시달리다 보면은 어느샌가 무던해지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확진자 수 10명 나왔다, 큰일 났다, 난리치고 100명 넘어갔다, 큰일 났다고 정말 난리치고 그게 나중에 1000명이 넘어갔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날렸는데 이제 5만 명이라고 하니까 근데 5만 명 됐는데 이제 시장에서 그런 거죠. 조만간 끝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시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 때는. 네. 지금 사실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이거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1월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인데 또 나오고 긴축한다 같은 얘기 또 하고 하는데 이거 갖고 아직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무던해질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심이 워낙에 약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주 시장 좀 얘기 좀 하고 좀 마무리 그럴까요? 짓겠어요? 그렇죠. 이 뒷담화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그러니까. 다음 주 전망까지 하는 시간인가요? 아니 되는데 지수부터 할까요? 지수부터 네, 일단 그렇게, 여기서 네. 다음 주 이제 금요일 종가 이번 주보다 지수가
그쵸. 오른다, 간단하게 오른다, 할까요, 그러면? 빠진다 일단. 예, 오른다, 빠진다 아니면 그대로다. 저는 우선 코스피는 오른다. 예. 코스닥은 약간 오른다 정도? 약간 아. 오른다. 예. 나는 같이 비슷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코스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 봐야 되죠? 2,800 정도 타치하는 수준 정도? 네. 21평선이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도 21동평에서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아마 코스닥 시장 21동평이 약 910 정도 되나요? 910 정도 되는데, 900포인트 정도? 언저리? 프로테지로 따지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2, 3% 정도 반등? 예.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체 고가 대비 하락폭의 38.2%짜리가 코스닥이 915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여기를 고가 만들고 떨어진 케이스였고 네. 거래소는 고가 대비 하락폭의 38.2%짜리가 2,847 정도 되거든요. 엘리어트 그런 것도 하세요. 저 뭐지? 재무제표만 보신 줄 알았더니 차트도 보시구나. 근데 다들 올라간 것만 얘기한 거 보니까 빠진 거 다르고 생각 안 하고 있나 보네요.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좋은 말씀 저는 안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저는 다음 주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랑 이번 주 금요일 종가랑 거의 비슷했죠. 그죠? 다음 주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주중으로 다음 주도 보면은 분명히 장중에 막 한 30포인트 막 내릴 때도 있고 막 3, 40포인트 또 올릴 때도 있고 하는데 돌아놓고 보면 딱 그냥 뭐 이번 주나 마찬가지예요. 2,700, 2,800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은 열심히 하는데 금요일 날 종가 딱 가서 보면은 그대로네. 예. 그게 아직, 예. 작년 하반기가 진짜 징그러웠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가 코스피가 진짜 지금 명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에는 한 주 동안 보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을 한 2달 동안 했나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종목은 돌렸죠, 그때. 네, 종목이 약간씩 시점별로 막 예. 2차 전지도 한번 돌리고, 저 뭐 게임주도 게임주, 돌리고. 메타버스 이쪽 한번 돌리고 다 섹터를 했었죠. 돌렸는데 지금은 섹터도 사실 돌리지 못하잖아요. 약간 이게 그렇긴 순환매라고 하죠. 보기엔 너무 좀 미미하니까. 예. 지금은 순환매라기보다는 완전히 차별화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명준 의원님은 다음 주도 그냥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예, 등락. 그러니까 지금 아직 막 이렇게 시장이 다시 볼 저점을 한번 타진하러 가기에도 아직 좀 뭔가 종목들이 반등하고 싶은 힘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또 밀고 올라가기에는 또 수급이 없어요. 다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뭐 그죠. 외국인이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야 다음 주에 이제 가보자 하고선 막 붙여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장중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종목들에 있어서도 하루하루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막 5%, 7%막 10%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대형주들은 계속 보이는데 알고 보면 또 큰 사실 뭐 특징도 없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저도 큰 흐름은 이번 주와 똑같다고 봐요. 이번 주 예. 저점 2,720이었거든요. 2,020포인트에서 2,788이 고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 등락기간 2,750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정도 등락. 그리고 시장의 반전은 개인적으로 3월 중순 넘어야 되겠죠. 대선 끝나고 또 3월 15일, 16일 날 미국의 3월 FOMC 결과를 확인하고 그 시점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 실적 다 발표되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들 감사 보고서라든가 불확실성 해소가 좀 돼야지 그때 이제 코스닥 시장 의미 있는 반등 그렇죠. 나오죠. 지금 코스닥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이라든지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될 지금. 시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거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그 공매도가 이제 전면이 이제 결국 할 수밖에 없다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3월 달이냐 5월 달이냐 사실 이 정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영향은 중소형이나 코스닥에서 더 받을까 어떻게 할까요? 여태까지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여기까지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면은 아무래도 개인들의 투자심이 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전면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3월, 5월 어떻든 그 시점이 이제 대통령 다음 달에 이제 당선자가 나오고 5월 달 취임 전인데 그렇다고 그 시점이면 이제 현 정부에서 이걸 어떻든 뭐 정부에서 꼭 하는 건 아니겠지만 현 정부에서 어떻든 저걸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든 누가 되든 차기 당선자가 막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취임해야 되는데 금융위원장이 이미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MSCI 저희가 선진지수 이번에 신청을 하는데 MSCI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까지 공매도 계속 할 때 그때 이제 MSCI 그 공매도 허용 안 해주면은 MSCI에서 아예 퇴출시켰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은 이제 시총 상위니까 그쪽 공매도를 먼저 풀었고 그래서 이제 MSCI 선지수 신청하는 데 있어서 전면 허용이란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6월 달에 심사 등재를 하느냐 안 하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월이냐 늦어도 5월 달에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발표하는 부분이라서 그게 대통령 바뀐다고 이제 후보 대통령 당선되고 바뀐다 해가지고 바로 금융위원장을 갈아치우거나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한국은행 당선됐으니까. 그죠? 원래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한 중소형 종목들은 3월달 가야지 이제 항상 반등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 관리 종목 들어간 종목들이 많아요. 100개 넘어요. 이제 관리 종목 들어간 사위 자체가 뭐 4년 연속 영업 적자 난 그죠. 기업들, 이제 올해 5년 연속 적자하면 이제 그도 관리 종목 중에 대부분이 퇴출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른바 이제 동전주들이 퇴출 불확실한 종목들이 불확실에서 벗어나면 감사보고서가 3월 대체로 총 일주일 전까지는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말, 3월 23일까지 감사 보고서 다 제출되면 퇴출되는 기업들, 살아나는 기업들 억석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종목들 불확실 해소가 좀 되면서 그때 이제 종목들이, 그래서 항상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강하잖아요, 예상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공매도와 맞물려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매도 3월 달에 그거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살아나는 시점 자체가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중소형 종목들도 3월 달이 대체적으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불확실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과 맞물려서 3월 달 시장에 개인적으로 좀 살아나는 시점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3월달 선거 끝나고 나면 뭔가 좀 불확실성 더 제거되니까 시장 자체는 긍정적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뭔가 또 아시신 것 같아. 그거는 그냥 뭐.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실 때 보면 뭔가 난 그거 아닌데 딱 이런 뉘앙스로서 지금은 이게 이 끝날 시간 30초 남았다고 해갖고 그래요? 어떻게 마감 지을까 그런 다음 주에 우리 또 또 한번 이 얘기 또 다시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예. 자, 저희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 타이틀이 마켓 뒷담화 네. 오늘 처음이었는데 다음번에 뭔가 그래도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프로 자체가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딱 잘 차려진 이게 고깃집 정식이라기보다는 이게 소금구이 돼지 껍데기집 그런 프로기 때문에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 감안해서 또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